고위 간부 한 명이 밤사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시장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름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선을 낮춘 채 지나갔고 장사꾼들조차 흥정 소리를 줄였다. 공기가 얇아진 것처럼 숨쉬는 일조차 조심스러웠다. 나는 늘 서 있던 자리. 통일거리 장마당 골목 입구에서 옥수수 떡을 쪄서 팔고 있었다. 김이 오르는 찜통 뚜껑을 들었다 놓을 때마다 손등이 데었지만 그 열기가 오히려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다. 뜨거운 것은 눈앞에 있었고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사흘 전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간부들이 사는 동은 복도 냄새부터 달랐다. 오래된 시멘트 냄새 대신 비누 향이 희미하게 떠돌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문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안쪽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하나가 발을 붙잡았다. 숫자와 단어가 섞인 짧은 문자열. 아무 의미도 모르는 소리였는데 이상하게도 귀에 박혔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야 할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부터 골목의 그림자가 달라졌다. 늘 보던 술, 취한 남자 대신 낯선 남자가 전봇대 옆에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척했지만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았다. 다음 날에는 시장 건너편 채소 장수가 내 쪽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 여자는 원래 손님 얼굴을 잘 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내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단참에 서 있던 보위 지도원이 평소보다 오래 말을 붙여봤다. 요즘 장사는 어떤지, 아이는 학교에 잘 다니는지, 밤에 불은 왜 늦게 꺼지는지.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순서가 이상했다. 내가 대답을 고르는 동안 그의 눈은 내 뒤 어두운 복도를 훑고 있었다. 다음 날 아들이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선생이 집안 이야기를 자세히 물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친척 중에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는지. 아이는 모른다고 했지만 모른다는 말이 여기서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전기가 잠시 끊겼다. 다시 들어왔다.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창밖을 보니 옆동은 불이 그대로였다. 어둠 속에서 나는 숨소리조차 줄였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 귀를 대고 있는 것 같았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가는지 보려 한다는 것을. 두려움은 족쇄처럼 발목을 조였다. 장사를 계속하면 계속 지켜볼 것이고 숨어 있으면 더 빨리 의심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행동이 되어버렸다. 새벽녘 찜통을 닦다가 손이 멈췄다. 김이 빠진 빈 통 안에 내 얼굴이 비쳤다. 피곤에 찌들고 겁에 질린 얼굴.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못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다. 여기 남아있으면 나는 사라진 간부처럼 이름도 없이 없어질 것이다. 이유도 없이, 기록도 없이.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노크는 없었다. 대신 고요가 길 이어졌다. 기다리는 침묵이었다. 내가 문을 열기를, 내가 먼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침묵. 그 순간 알았다.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을. 도망치지 않으면 끝이 나는 것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밤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나는 아들을 깨웠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마 나보다 더 먼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우리 집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눈들을.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나는 장사꾼도 평양 시민도 아니게 된다. 나는 반지 살아남으려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다. 새벽 공기는 아직 밤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골목을 걸었다. 평소 같으면 장마당으로 가는 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여 눈에 띄지 않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닥을 울리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다. 누군가 뒤에서 숫자를 세고 있는 기분이었다. 내가 몇 걸음 움직였는지, 몇 번 숨을 쉬었는지까지 기록하는 눈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일부러 평소와 같은 동선을 택했다. 통일거리 쪽으로 가는 길. 늘 지나던 국수집 앞. 벽이 갈라진 창고 옆. 변화를 주면 오히려 표시가 난다. 장사꾼의 삶은 반복이다. 반복이 곧 위장이다. 아들에게도 평소처럼 걷게 했다. 뛰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손을 너무 꽉 잡지 말라고 눈으로 신호를 보냈. 장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상인들이 자리를 펴고 있었다. 그중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손이 깨끗했다. 진짜 장사꾼의 손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는 척하며 찜통에 물을 붓고 불을 붙였다. 성냥을 긋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연기는 시선을 가리는 얇은 벽이 되어 주었다. 아들은 내 옆에 앉아 숙제를 하는 척 공책을 펼쳤다. 글씨는 한 줄도 쓰지 않았다. 아이도 알고 있다. 오늘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중이라는 걸. 아침 손님들이 몰려왔다.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이 웃었다. 값도 깎아주었다. 일부러 주변 상인들과 쓸데없는 이야기도 했다. 어젯밤 전기가 나갔다는 말, 밀가루 값이 또 올랐다는 말. 평범함을 과하게 연기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이 평범하다고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순 속에 숨어야 했다. 점심 무렵 시장 입구 쪽에서 단속반이 돌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 얼굴에 긴장이 번졌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이런 일은 늘 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단속이 나를 향해 좁혀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일부러 더 천천히 움직였다. 급하게 정리하면 도망칠 준비처럼 보인다. 나는 끝까지 장사를 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일부러 물건을 조금 남겼다. 늘 그렇듯 근처 식당에 헐값으로 넘기는 척하며 자리를 정리했다. 그 식당 주인은 말이 많지만 눈은 어둡다. 그가 내 물건을 받는 장면은 누군가에게 안심을 줄 것이다. 아직도 이 자리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평소보다 한 블록을 더 끌었다. 길을 바꾸지 않으면서 시간을 늘리는 방법. 그 사이에 누가 따라붙는지, 누가 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봇대 옆 남자는 여전히 있었다. 오늘은 신문을 들고 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종이가 계속 흔들렸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아래에 작은 종이, 쪼가리가 끼워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밟고 지나간 자국. 아무 내용도 없었다. 내용이 없다는 게 내용이었다. 우리는 보고 있다. 아직이다. 도망칠 생각을 하는지 보자. 나는 문을 열기 전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눈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벽, 전등, 전화기, 이웃의 귀. 집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아니었다. 감시가 가장 촘촘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내일 새벽 일찍 장사 재료를 받으러 간다고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면서도 전부 거짓인 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법을 이미 배웠다. 나는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하루 종일 본 얼굴들이 떠올랐다. 깨끗한 손의 장사꾼, 신문을 든 남자, 계단 참의 보이지도원. 그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장면이 상상 속에서 이어졌다.
나는 그 틈을 찾아야 했다. 나를 조이는 그물에서 가장 느슨한 매듭 하나. 장사꾼으로 산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면 나는 알고 있다. 모든 감시는 완벽해 보이지만 늘 바쁜 시간대와 느슨한 경로가 있다. 물자가 움직이는 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그 흐름 속에 섞여 사라져야 한다. 새벽이 오기 전 결심이 굳어졌다. 오늘은 준비, 내일은 이동. 더 늦으면 선택권이 사라진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나는 이미 길 위에 있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도망치는 사람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아직 밤의 그림자를 품고 있을 때 나는 부엌 바닥에 앉아 옥수수 가루를 자루에 나눠 담았다. 겉으로 보면 장사 재료를 옮기는 평범한 준비였다. 하지만 자루 밑바닥에는 다른 물건들이 깔려 있었다. 오래 신은 양말 속에 말아넣은 돈, 젖지 않게 비닐에 딴 가족 사진 한 장, 아이의 작은 내복 한 벌. 무게는 늘었지만 겉모습은 그대로였다. 나는 일부러 자루를 2번 들어 올렸다 내리며 숨을 고르게 만들었다. 힘든 척하는 습관이 오늘은 방패가 된다. 아들은 졸린 눈으로 앉아 있었다. 학교 가방을 매지 않았다. 대신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장사 도우러 나가는 아이의 모습은 이상하지 않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집을 나서는 시간뿐이었다. 나는 문을 열기 전 방안을 한번 훑었다. 벽에 걸린 달력, 기울어진 의자, 다 타지 못한 석탄. 돌아올 생각을 하면 발이 붙잡힐 것 같아 눈을 먼저 돌렸다. 골목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멀리서 빗자루 소리가 들렸지만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발소리를 조금 크게 냈다. 몰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던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처럼. 전봇대 옆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골목 입구에 자전거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바퀴에 흙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 오래 기다렸다는 뜻이었다. 나는 통일거리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사 재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 나는 그중 가장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돌아가면 시간이 걸리지만 시선도 흩어진다. 아들은 말없이 따라왔다. 가끔 돌멩이를 발로 차며 아이답게 보이려 애썼다. 그 작은 연기가 나를 살릴지도 모른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여인들이 짐을 들고 서 있었다. 대부분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섞였다. 서로 얼굴을 알지만 이름은 모르는 사이. 이런 관계가 가장 안전하다. 버스가 오기 전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사람들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눈이 잠깐 내 얼굴에 멈췄다가 지나갔다. 나는 하품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밤새 준비하느라 피곤한 장사꾼의 얼굴을 했다.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밀려올랐다. 나는 아들을 먼저 태우고 자루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좌석은 없었다. 우리는 문 근처에 서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흔들렸다. 평행의 건물들이 뒤로 밀려났다. 익숙한 간판, 늘 보던 회색 벽. 나는 그 풍경을 눈에 담지 않으려 애썼다. 기억이 많을수록 미련도 커진다. 중간 검문소에서 버스가 멈췄다. 군복을 입은 청년 둘이 올라왔다.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다. 사람들은 익숙한 동작으로 짐을 풀었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심장이 귀까지 뛰었다. 나는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안에는 옥수수 가루와 장사, 도구가 보였다. 손이 안쪽까지 깊게 들어오지 않기를 바랬다. 군인의 손이 자루 위를 눌렀다. 단단한 덩어리를 느꼈는지 잠깐 멈췄다. 나는 숨을 멈췄다. 다음 순간 다른 사람이 소리를 높였다. 닭이 버스! 바닥에 풀려 날뛰고 있었다. 구밈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는 욕을 내뱉고 내 자루를 밀어놓았다.
나는 그 짧은 틈에 다시 숨을 쉬었다. 버스는 다시 움직였다. 평양 외곽의 건물들이 낮아지고 들판이 넓어졌다. 도시의 눈이 옅어지는 곳. 하지만 다른 눈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지친 얼굴로 보이기를 바랐다. 도망치는 사람은 멀쩡해 보이지 않는다. 너무 멀쩡해 보여도 의심받는다. 나는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어야 했다. 종점에 가까워졌을 때 나는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렸다. 함께 내린 사람은 거의 없었다. 버스가 먼지를 남기고 떠나자 길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멀리 논이 보였고 흙길이 이어졌다. 도시의 소음 대신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가 반가우면서도 두려웠다. 이제는 숨을 곳도 섞일 군중도 줄어든다. 나는 아들의 손을 다시 잡았다. 아이의 손바닥이 축축했다. 우리 둘의 땀이 섞였다. 돌아갈 길은 이미 멀어졌다. 발걸음을 멈추면 따라잡힐 것 같았다. 앞으로. 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평양의 장사꾼이 아니다. 나는 경계를 향해 걷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경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흙길에 들어서자 발바닥이 먼저 비명을 질렀다. 평양의 포장도로에 익숙해진 발은 작은 돌에도 예민했다. 나는 일부러 걸음을 느리게 조절했다. 급하면 숨이 가빠지고 숨이 가빠지면 눈빛이 달라진다. 눈빛은 가장 먼저 들키는 신호다. 나는 시장에서 가품정을 하던 때 표정을 떠올렸다. 피곤하지만 무해한 얼굴. 누구의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는 얼굴. 들판을 가로지르는 길은 비어 있었지만 완전히 고요하지는 않았다. 멀리 트럭 소리가 들렸다. 끊겼다. 바람이 논을 스치며 파도를 만들었다. 그 움직임이 사람 그림자처럼 보여 몇 번이나 고개를 들었다. 도망치는 사람의 눈은 쉴 새 없이 세상을 의심한다. 나는 그 시선을 억지로 낮췄다. 너무 자주 두리번거리면 오히려 표가 난다. 작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우물가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나를 보는지 바람을 보는지 모를 흐린 눈이었다. 나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장사꾼의 예의는 어디서나 통한다. 물 한 바가지 부탁한다는 눈빛을 보냈다. 말은 짧게, 숨은 길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바가지를 건넸다. 나는 그 물을 천천히 마셨다. 갈증보다 마음을 식히려는 동작이었다. 마을을 지나면서 나는 일부러 집집마다 말린 고추와 옥수수 더미를 훑어보는 척했다. 장사꾼은 물건을 보는 사람이니까. 아이에게도 옥수수 이삭을 만지게 했다. 평범한 풍경 속에 우리를 섞어 넣었다. 누가 묻더라도 우리는 재료를 사러 온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실제로 몇 개는 샀다. 자루가 조금 더 무거워졌지만 무게가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만들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하늘이 흐려졌다. 비가 올 듯 말 듯 공기가 눅눅했다. 나는 그 하늘을 고맙게 여겼다. 흐린 날은 사람 얼굴이 덜 또렷하게 보인다. 기억도 흐릿해진다. 마을을 벗어나 다시 들판으로 나왔을 때 뒤쪽에서 자전거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관계가 생긴다. 나는 길 가장자리로 살짝 비켜서서 길을 내주었다. 자전거는 우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타고 있던 청년이 힐끗 쳐다봤지만 그냥 지나갔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해질 무렵 우리는 작은 창고 같은 건물 옆에 도착했다. 곡물을 모아두는 곳으로 보였다. 나는 그늘에 앉아 자루를 내려놓았다. 발바닥이 옥신거렸다. 아이는 말없이 벽에 기대 앉았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나는 자루에서 옥수수떡을 꺼내 반으로 나눴다. 먹는 척만 했다. 목이 막혀 삼킬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다. 다음 큰 길까지의 거리, 해가 완전히 지기까지 남은 시간, 검문소가 있어 법한 위치,
장사꾼으로 살며 배운 길 감각이 지금은 나침반이 되었다. 사람과 물자가 어디로 흐르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큰 길은 빠르지만 눈이 많다. 작은 길은 느리지만 숨을 틈이 있다. 나는 결국 작은 개천을 따라 이어진 좁은 길을 택했다. 놀길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다. 농사꾼들이 오가는 길이라 낯선 얼굴도 덜 눈에 띈다. 해가 기울자 개천 위로 안개가 얇게 깔렸다. 발목이 젖었지만 차가움이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걷는 동안 나는 자꾸 뒤를 상상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위에 누군가 서 있을 것 같았다. 발자국을 세고 발걸음 크기를 재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짐작하는 사람들. 실제로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추적이 더 무겁다. 나는 그 무게를 어깨에 메고 걷는 기분이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우리는 논두렁 옆 작은 문막을 발견했다. 농기구를 넣어두는 곳 같았다. 나는 문을 밀어보았다. 잠겨있지 않았다. 안에는 흙냄새와 마른 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으로 들였다. 오늘 밤은 여기서 몸을 숨긴다. 숨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바깥에서는 벌레 소리가 이어졌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눈을 감으면 평양의 골목이 떠오를 것 같아 감지 못했다. 지금 나는 길 위에 있다. 돌아갈 집은 점점 멀어지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선을 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지만 마음은 알고 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밤 공기가 움막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축축한 냉기가 발끝부터 올라왔다. 나는 아이를 내 옆으로 더 끌어당겼다.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이의 숨은 얕고 불규칙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 아니라 추적하는 시선이 떠올랐다. 벽 너머 들판 어딘가 우리가 지나온 길 위에 서 있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새벽이 오기 전 나는 먼저 일어났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귀부터 열었다. 바람 소리, 벌레 소리, 멀리서 나는 물 흐르는 소리. 사람 발소리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날은 발자국이 오래 남지 않는다. 땅이 조금 젖어 있어도 금세 흐려진다. 나는 하늘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이를 깨웠을 때 그는 묻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묻지 않는 침묵이 우리 사이를 채웠다. 나는 자루를 다시 짊어졌다. 어깨가 옥신거렸지만 일부러 끈을 고쳐매지 않았다. 짐이 무거워 보일수록 장사꾼처럼 보인다. 개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안개가 발목 높이까지 깔려 있었다. 물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져 발걸음 소리를 삼켜주었다. 나는 일부러 물 가장자리 가까이 걸었다. 흙길보다 돌이 많은 쪽.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지 않는 길. 장사꾼이 아니라 짐승처럼 움직였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나무다리를 만났다. 다리 옆에는 낡은 표지판이 서 있었다. 글씨는 지워졌지만 길이 갈라지는 지점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큰 길로 가면 빠르다. 하지만 검문이 있을 것이다. 작은 길은 돌아가지만 농가를 따라 이어진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작은 길로 발을 옮겼다. 느린 길이 오래 사는 길이다. 아침이 밝아오자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걸음을 늦췄다. 바쁘게 지나가면 수상하다. 밭둑에 쭈그리고 앉아 자루를 내려놓고 옥수수 떡을 꺼냈다. 아이와 나눠 먹는 척했다. 그 사이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흘끗 보고 지나갔다.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보다 무관심이 많았다. 나는 그 무관심이 고마웠다. 길을 다시 잡으려 할 때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길 가장자리로 비켜섰다. 트럭은 우리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 운전석에 앉은 중년 남자가 짐을 훑어봤다. 나는 먼저 자루를 열어 옥수수 가루를 보여주었다. 장사꾼의 손놀림으로 가루를 한 움큼 집어 보였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냥 지나갔다. 나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참았다. 정오 무렵 우리는 작은 장터 같은 곳에 닿았다. 몇 대의 천막 아래서 사람들이 감자와 채소를 사고 팔고 있었다. 나는 그 틈으로 들어갔다. 일부러 자루를 내려놓고 몇 가지를 더 샀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까웠지만 자루한 물건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모습은 더 자연스러워졌다. 장사꾼은 늘 무언가를 사고 판다. 빈손으로 멀리 가는 법이 없다. 장터 한쪽에는 인민반 간부처럼 보이는 여자가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상인에게 물건을 고르는 척 오래 머물렀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풍경의 일부가 된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잠시 들른 장사꾼. 다시 길을 나섰을 때 하늘에서 가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땅이 서서히 젖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비는 흔적을 지운다. 하늘이 우리 편이 된 느낌이었. 하지만 빗 속에서 멀리 보이는 검문 초소의 그림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다시 조여왔다. 길 한가운데 세워진 막대. 그 옆에 서 있는 군인 둘.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멈추면 의심받는다. 오히려 자루를 더 높이 붙여매고 숨을 몰아쉬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래 걸어온 사람처럼 초소 앞에 섰을 때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자루를 내려놓고 옥수수 가루와 채소를 보였다. 손은 떨리지 않게 천천히 움직였다. 군인의 시선이 나와 아이를 번갈아 훑었다. 아이는 일부러 하품을 했다. 졸린 얼굴, 지친 눈, 학교를 빼먹고 따라 나온 아이처럼 보이기를 바랬다. 잠시 정적이 흘렀 소리가 내 심장 소리를 가려주기를 바랬다. 결국 군인은 자루를 대충 뒤적이더니 손을 내저었다. 우리는 다시 길 위에 놓였. 초소를 지나 몇 걸음 더 갔을 때 다리에 힘 풀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연기가 무너질 것 같았다. 우리는 계속 걸었다. 비가 새졌다. 옷이 젖고 자루가 더 무거워졌다. 나는 그 무게를 받아들였다. 두려움도 피로도 비도 이 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의 나였다. 돌아갈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차이가 나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비는 밤까지 이어졌다. 옷이 몸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차가운 천이 피부를 스쳤다. 자루는 점점 무거워졌고 어깨끈이 살을 파고들었다. 나는 일부러 자주 끈을 고쳐 매지 않았다.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우리를 숨겨준다. 편안해 보이면 의심받는다. 피로는 위장이 아니라 진짜였지만 그 진짜가 오히려 방패가 되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우리는 낮은 언덕 아래 작은 헛간을 발견했다. 벽은 기울어 있었고 지붕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래도 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다. 발자국, 담배꽁초, 최근에 다녀간 흔적이 있는지 살폈다. 젖은 흙 위에는 빗방울 자국뿐이었다. 나는 아이를 안으로 들였다. 안은 건초 냄새가 짙었다. 바닥에 마른 풀을 조금 모아 자리를 만들었다. 아이는 앉자마자 몸을 웅크렸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젖은 겉옷을 벗겨 자루 위에 펼쳐놓았다. 말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동작을 멈출 수 없었다. 뭔가를 정리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나는 계속 귀를 열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섞여 들어오는 다른 소리를 찾았다. 발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 낮은 기침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추적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지치기를 기다릴지도 모른다. 스스로 실수하기를. 나는 아이의 발을 만졌다. 차가웠다.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문질렀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이 조금 고르게 바뀌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길을 다시 그렸다. 우리는 이미 평양의 그물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더 큰 그물 안에 있다.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가야 한다. 물이 넓어지는 곳,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를 잘 모르는 곳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숫자와 단어가 떠올랐다. 그날 복도에서 들었던 짧은 문자열. 의미도 모르면서 머릿속에서 또렷해졌다.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삶을 찢어 놓는다. 나는 그 사실이 무서웠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귀에 남고 기억에 남고 결국 운명이 된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비가 잦아들었다. 지붕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아이를 깨우기 전 잠시 밖으로 나왔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안개가 낮게 깔려 들판과 길을 하나로 섞어 놓았다.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도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이런 날은 길을 잃기 쉽지만 눈을 피하기도 쉽다. 우리는 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에 다시 움직였다. 발은 무거웠고 허리는 굳어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다. 나는 개울을 벗어나 숲 가장자리로 방향을 틀었다. 나무가 많아지면 시야는 줄어들지만 대신 몸을 숨길 곳이 늘어난다. 숲길은 미끄러웠다. 젖은 낙엽이 발밑에서 밀렸다. 나는 일부러 나무 뿌리와 돌을 밟으며 걸었다.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지 않도록. 아이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그 작은 얼굴에 드리운 긴장이 내 가슴을 조였다.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마을이 가깝다는 뜻이기도 하고 낯선 냄새를 맡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속도를 조금 늦췄다. 급하게 피하면 더 눈에 띈다.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안전하다. 나무 사이로 낮은 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굴뚝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왔다. 사람 사는 냄새, 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섞여 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자루를 다시 한번 고쳐맸다. 이제 또 다른 연기가 필요하다. 장사꾼의 얼굴, 피곤하지만 무해한 사람의 걸음. 마을 어귀에 들어서기 전 나는 아이의 어깨를 살짝 눌렀다. 고개를 들지 말라는 신호였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여기에도 오래 머물 수는 없다. 하지만 완전히 피해갈 수도 없다. 사람들 속을 통과해야 다음 길이 열린다. 나는 다시 그 생각을 했다. 감시는 완벽해 보이지만 언제나 틈이 있다. 그 틈은 길 위에 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 서로에게 무심한 시선들 사이, 나는 그 무심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깊은 곳이다. 마을 가장자리에 들어섰을 때 나는 이미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연기가 오르는 집들, 마당에 널린 옥수수 껍질, 느릿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공기 어딘가에 눌린 기척이 있었다.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마을은 잠깐 숨을 멈춘다. 얇은 정적을 나는 여러 번 겪어봤다. 우리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얼굴과 손을 씻었다. 진흙과 땀이 섞인 냄새를 지우지 않으면 더 눈에 띈다. 나는 일부러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오래 걸은 몸, 무거운 짐, 말없는 아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어야 했다. 해가 기울 무렵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나를 불렀다.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충분했다. 길을 찾는 사람을 돕는다는 눈빛. 대신 작은 대가를 바라는 눈빛. 나는 그를 오래 보지 않았다. 너무 오래 보면 선택이 된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루를 내려놓았다. 길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고 나는 길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북쪽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고 했다. 큰 길을 피하고 물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이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릴 거라는 걸 알았다. 이런 길은 늘 양날이다. 그래도 혼자 길을 찾는 것보다 누군가의 뒤를 따르는 게 눈에는 덜 띈다.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해가 완전히 진 뒤에 움직였다. 그는 앞에 빠른 걸음으로 길을 이끌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뒤따랐다. 숲은 어두웠고 발밑에서 젖은 낙엽이 눌리는 소리가 작게 이어졌다.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 물소리가 들렸다. 강은 아니었지만 제법 넓은 개울 같았다. 물을 건너면 다른 구역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손짓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등을 훑었다. 너무 조용했다. 밤의 숲이라기엔 소리가 비어 있었다. 벌레 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소리도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나는 걸음을 아주 조금 늦췄다. 아이의 손이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아이도 무언가를 느낀 것이다. 앞서 걷던 남자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길잡이의 표정이 아니었다.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때 숲 가장자리 어둠 속에서 그림자 5이 동시에 움직였다. 숨을 죽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이미 도착지가 아니라 덫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심장이 머리까지 뛰어올랐다. 나는 아이를 뒤로 끌어당겼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동시에 부딪혔다. 그때 아이의 발이 젖은 뿌리에 걸렸다. 몸이 휘청이며 옆에 놓여있던 등잔을 건드렸다. 누군가 숲 가장자리에 임시로 세워둔 작은 불빛이었다. 등잔이 쓰러지며 마른 풀더미에 불이 옮겨 붙었다. 순간 불꽃이 번졌다. 젖은 공기 속에서도 불은 놀랄 만큼 빨리 퍼졌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들이 갑작스러운 빛에 흔들렸다. 그림자들이 동시에 움직였지만 방향이 갈렸다. 누군가는 불을 밟으려 했고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뛰었다. 혼란이 생겼다. 계획된 움직임이 흐트러졌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를 끌어안다시피 안고 불길 반대쪽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넘어졌고 누군가 욕을 내뱉었다. 불빛이 나무 사이로 흔들렸다. 그 빛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다. 우리는 숨이 끊어질 듯 달렸다. 방향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저 불빛과 반대쪽, 소리와 반대쪽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발이 진흙에 빠지고 돌에 걸리고 숨이 가슴을 찢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손이 닿을 것 같았다. 한참을 달린 뒤에야 물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다. 물은 차가웠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물속으로 들어가 발목, 종아리, 무릎까지 적셨다. 그리고 물줄기를 따라 아래쪽으로 걸었다. 발자국을 끊기 위한 본능이었다. 뒤에서 들리던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대신 내 심장, 소리와 아이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물 위로 안개가 얇게 떠 있었다. 우리는 그 안개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쫓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붙잡힌 상태에서 풀려난 것과 다름없었다는 것을. 우연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의 실수, 아니 아이의 움직임이 우리를 살렸다. 나는 물속에서 떨리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고맙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더 단단한 결심이 올라왔다. 이제 뒤에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분명한 추적이 붙는다.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돌아갈 길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가는 것뿐이었다. 물은 생각보다 깊었다.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이 몸에 열을 순식간에 빼앗아갔다. 이가 저절로 부딪혔다. 나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쥔 채 물살을 거슬러 천천히 걸었다. 돌이 많은 바닥을 골라 디뎠다. 흙탕이 일어나면 흔적이 된다. 물은 우리를 숨겨주는 동시에 시험했다. 오래 버티지 못하면 스스로 나오면 다시 보인다. 안개가 수면 위에 낮게 깔렸다. 숨을 내쉴 때마다 흰 김이 섞여 사라졌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물개를 반짝임을 보지 않으려 했다. 빛은 눈을 끈다. 눈이 끌리면 몸이 멈춘다. 멈추는 순간 뒤에서 오는 것들이 가까워진다. 귀는 뒤를 향해 열어두었다. 물소리. 사이로 섞이는 다른 소리를 찾았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젖은 풀을 밟는 소리. 짧은 호흡. 아직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한참을 내려오다 물길이 갈라지는 지점이 나왔다. 왼쪽은 좁고 수초가 많았다. 오른쪽은 넓지만 달빛이 더 닿았다. 나는 왼쪽으로 틀었다. 느리고 복잡한 길이 오래 숨긴다. 수초 사이로 몸을 밀어넣자 옷자락이 걸렸다. 나는 손으로 조용히 풀었다. 소리를 줄이려 손톱을 세웠다. 아이는 이를 악물고 나를 따라왔다.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자 아이의 몸이 떨렸다. 나는 더 오래 붙잡지 않았다. 물을 벗어날 때가 왔다. 강가로 기어오르듯 나왔을 때 다리가 제 것이 아닌 듯 무거웠다. 나는 아이를 풀숲 속으로 이끌었다. 물에서 나온 직후의 발자국이 가장 선명하다. 그래서 바로 걷지 않았다. 풀을 눕혀 길을 흐리게 만들고 옆으로 몇 걸음 옮겨 다른 짐승의 흔적 위에 발을 얹었다. 오래 장사하며 배운 것이 길 위에서 쓰였다. 사람도 물건도 흐름을 따라야 눈에 덜 띈다. 숲은 더 깊어졌다. 젖은 흙냄새와 썩은 잎냄새가 섞였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낮은 숨을 쉬었다. 나는 그 숨에 내 숨을 맞췄다. 빠르게 쉬면 몸이 먼저 들킨다. 천천히, 길게,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걸었다. 아이의 손이 차가워졌다. 나는 잠깐 멈춰 아이의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따뜻해질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다시 걷게 할 만큼은 필요했다. 멀리서 낮은 울림이 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짧게 끊기는 신호 같은 소리.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그 소리를 실어왔다. 나는 즉시 고도를 낮췄다. 허리를 굽히고 나무줄기와 줄기 사이로 몸을 옮겼다. 똑바로 걷는 사람은 멀리서도 눈에 띈다. 구분등은 나무에 그림자와 섞인다. 아이도 나를 흉내냈다. 작은 튼이 나무 사이에 녹아들었다. 비가 다시 가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숲을 채웠다. 나는 그 소리를 고맙게 여겼다. 우리의 움직임이 그 속에 섞였다. 하지만 비는 체온도 빼앗았다. 발끝 감각이 둔해졌다. 나는 발을 더 크게 디뎠다. 넘어지면 소리가 난다. 소리는 불러온다. 불러오면 끝난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우리는 바위가 많은 경사면에 닿았다. 위로 올라가면 시야가 트이지만 대신 우리도 보인다. 아래로 돌아가면 진흙이 깊다. 나는 바위 쪽을 택했다. 발자국 대신 미끄러짐 자국만 남는다. 나는 손을 써서 몸을 끌어올렸다. 손바닥이 갈라졌지만 소리를 삼켰다. 아이를 위로 끌어올릴 때 팔이 떨렸다. 그래도 놓지 않았다. 경사면 위 작은 평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뒤를 보았다. 숲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숲은 중립이 아니다. 숨겨주기도 하고 넘겨주기도 한다. 우리는 아직 숲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한다. 평지 한쪽에 쓰러진 나무가 있었다. 속이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안을 살폈다. 잠깐 몸을 숨기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그 안에 몸을 넣었다. 바깥에서 보면 그냥 쓰러진 나무다. 안에서는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세계였다. 나는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훑어 물을 털었다. 아이의 눈이 나를 보았다.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있었다. 그 눈을 오래 보지 못했다. 오래 보면 약해진다. 잠깐의 숨 뒤에 나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조금 밝아졌다. 추적은 낮에 더 정확해진다. 우리는 낮을 버티고 밤에 더 멀리 가야 한다. 나는 길을 다시 잡았다. 북쪽으로, 물이 더 넓어지는 방향으로.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우연히 우리를 사귀었다면 이제는 선택이 우리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선택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계속 걷는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해가 머리 위로 오르자 숲의 색이 달라졌다. 밤의 검은 덩어리였던 나무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초록으로 갈라졌다. 빛이 많아질수록 숨을 곳은 줄어든다. 나는 나무 그림자와 그림자 사이를 골라 걸었다. 직선으로 가지 않았다. 멀리서 보면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눈에 띈다.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 배고픔이 뒤늦게 올라왔다. 속이 비어있다는 신호가 몸 전체로 퍼졌다. 나는 자루를 내려놓고 옥수수떡을 조금 꺼냈다. 아이와 나눠 먹었다. 천천히 씹었다. 급하게 먹으면 더 허기가 난다. 먹는 동안에도 귀는 계속 숲을 향해 열어두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사이에 다른 리듬이 섞여 있는지 찾았다. 아직은 없었다. 하지만 추적은 늘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가깝다. 우리는 낮 동안 최대한 숲 가장자리의 그늘을 따라 이동했다. 들판으로 나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눈이 많다 걸리고 길이 자주 끊긴다. 그래도 여기서는 우리가 배경이 된다. 배경은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 오후가 기울 무렵 숲이 갑자기 얇아졌다. 나무 사이로 넓은 밭이 보였다. 멀리 연기가 가늘게 올라왔다. 사람 사는 곳이 가까웠다. 나는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마을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 물과 음식, 길, 전보는 눈도 있다. 나는 아이의 어깨를 눌러 몸을 낮췄다. 들판 가장자리 도랑을 따라 이동하기로 했다. 허리를 숙이면 키가 줄어든다. 키가 줄면 시선도 줄어든다. 도랑아는 축축했고 냄새가 났다. 그래도 좋았다. 바깥에서 앞에 앉고 기어가듯 움직였다. 옷이 더러워졌지만 상관없다. 깨끗한 사람보다 더러운 사람이 덜 의심받는 곳도 있다. 아이는 이를 악물고 따라왔다.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나는 손을 들어 천천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밭끝에 작은 헛집이 보였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몇 개와 마른 장작이 쌓여 있었다. 사람 냄새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비어 있었다. 우리는 그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옷을 짰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바닥에 작은 웅덩이가 생겼다. 나는 그 물자국을 흙으로 문질러 흐렸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잠깐의 정적 속에서 아이가 나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질문이 눈에 있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끝이 있는지. 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의 온기가 말보다 먼저 전달된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고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해가 기우자 우리는 다시 길을 잡았다. 이번에는 밭 사이의 좁은 농로를 택했다. 저녁 시간에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길은 잠깐 비어진다.
그 짧은 틈이 우리에게 주어진 창문이다. 나는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뛰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바쁘지 않은 사람의 속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 소리는 서로 다른 집에서 번갈아 울렸다. 낯선 냄새가 마을 가장자리를 스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나는 길을 벗어나 갈대가 많은 작은 습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발이 더 적겠지만 소리는 줄어든다. 갈대는 사람을 숨겨준다. 대신 길도 숨긴다. 우리는 몇 번이나 같은 자리를 도는 것처럼 느껴졌다. 해가 완전히 내려앉고 하늘이 보랏빛으로 변했을 때 멀리 넓은 물줄기가 희미하게 보였다. 강이었다. 생각보다 빨리 닿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강은 경계이자 마지막 장벽이다. 저 물을 건너야 다른 세상이 시작된. 하지만 물은 늘 값을 요구한다. 우리는 강가에서 바로 내려가지 않았다. 높은 풀 뒤에 몸을 숨기고 한참을 지켜봤다. 불빛이 오가는지, 배가 있는지,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감시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강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흙과 물, 먼 길의 냄새였다. 우리는 거의 다 왔다. 하지만 거의는 아직 아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마지막 길이 남아있다. 가장 위험한 길이.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앞에 서 있었다. 강가의 풀숲 속에서 우리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물은 넓었고 어둠 속에서도 흐름이 느껴졌다. 낮에 보았던 들판과 숲의 냄새 대신 축축하고 무거운 물 냄새가 코를 채웠다. 나는 그 냄새를 오래 맡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느낌을 몸에 새기기 위해서였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물 뒤에 잠긴다. 밤이 깊어지자 강 건너편의 불빛이 몇 점 보였다. 사라졌다.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도 점점 잦아들었다. 사람들의 하루가 끝나고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 하지만 완전히 풀리는 시간은 아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풀을 헤치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동했다. 강가에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지점이었다. 물가가 낮고 그림자가 짙었다. 거기서 우리는 오래된 나룻배를 발견했다. 물에 반쯤 잠겨 있었지만 아직 쓸 수 있어 보였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듯 갈대에 묶여 있었다. 나는 주변을 먼저 살폈다. 발자국, 새로 부러진 가지, 담배 냄새,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이런 배는 도움일 수도, 함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강을 건너지 않으면 결국 뒤에서 오는 발소리를 마주해야 한다. 나는 아이를 먼저 배에 태웠다. 배가 흔들리며 물결을 만들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배를 물 밖으로 조금 더 밀었다. 차가운 물이 다시 발을 감쌌다. 손이 떨렸지만 노를 잡았다. 힘을 많이 쓰지 않았다.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히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소리도 적고 흔적도 덜 남는다. 강 한가운데로 나가자 바람이 세졌다. 물이 배 옆을 두드렸다. 나는 물을 천천히, 일정하게 움직였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몸이 배 바닥에 웅크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강 건너를 또 보면 두려움이 커진다. 대신 물결의 결을 보며 손의 감각에만 의지했다.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낮은 불빛이 움직였다. 물 위를 스치는 빛이었다. 순찰일 수도 어부일 수도 있었다. 나는 즉시 노를 멈췄다. 배가 물살에 맡겨지듯 흘렀다. 숨소리까지 줄였다. 빛이 가까워지지 않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다 떴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심장이 배 바닥을 울리는 것 같았다. 불빛은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상류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다시 노를 들었다. 팔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물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 우리가 정한 지점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다음 걸음을 계획할 수 있다. 강 건너의 그림자가 점점 또렷해졌다. 나무와 갈대, 낮은 둔덕이 보였다. 나는 배를 갈대가 무성한 쪽으로 몰았다. 배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전해졌다. 나는 노를 내려놓고 아이를 안아내렸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물에서 벗어났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여기서부터 또 다른 감시가 시작될지 모른다. 나는 배를 갈대 속으로 더 밀어넣고 물풀로 덮었다. 누군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동작이 끝나자 손이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다. 아이의 얼굴도 창백했다. 나는 아이의 뺨을 손으로 문질렀다. 따뜻해질 때까지.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끌려갈 것 같았다. 대신 앞에 어둠을 보았다. 낯선 땅, 낯선 공기.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다.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경계를 넘었을 뿐 자유에 도착한 것은 아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제 발소리를 더 조심해야 한다. 새로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다. 낯선 사람은 더 잘 보인다. 우리는 다시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용히 더 북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피쳐오는 발소리가 완전히 끊길 때까지. 강을 건넜지만 몸은 여전히 쫓기고 있었다. 발밑에 흙이 발라졌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아직 물 위에 떠 있었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랐다. 냄새도, 소리도, 밤의 깊이도. 그러나 낯선 곳에서는 안심이 아니라 번개가 먼저 살아난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갈대밭을 벗어나 낮은 둔덕 뒤로 몸을 숨겼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길도, 집도, 사람의 움직임도. 익숙함이 없다는 건 보호막이 없다는 뜻이다. 평양에서는 숨어 다녔지만 그래도 규칙을 알고 있었다. 여기는 규칙을 모른다. 모르면 실수한다. 실수는 끝으로 이어진다. 멀리서 낮은 기계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으로 이어진 진동. 차량이었다. 나는 즉시 아이를 끌어당겨 땅에 엎드렸다. 갈대와 흙냄새가 얼굴을 덮었다. 빛이 스치듯 지나갔다. 하얀 빗줄기가 들판을 훑고 사라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 땅에도 눈이 있다. 다른 언어, 바른 제복,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감시는 감시다. 차량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의 숨이 거칠어질 때마다 나는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살아있다는 신호이면서 소리를 내지 말라는 신호였다. 한참 뒤 나는 낮은 언덕을 돌아 숲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걸었다. 나무가 많으면 숨을 곳이 생긴다. 대신 길은 더 험해진다. 나는 그 험함을 택했다. 발이 걸려 넘어질 듯 했지만 소리를 참았다. 고통보다 소리가 더 위험하다. 숲속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벌레 소리도 낯설었고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익숙한 리듬이 아니었다. 나는 그 낯섦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썼다. 물은 어디로 흐르는지,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길을 모르면 자연을 본다. 자연은 거짓말을 덜한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를 때쯤 희미한 불빛 하나가 나무 사이로 보였다. 움직이지 않는 불빛. 집일 가능성이 컸다. 나는 즉시 멈췄다. 불빛은 희망일 수도 함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의 발걸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작은 흙집이었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개 짖는 소리는 없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벽 옆에 몸을 숨기고 한참을 기다렸다. 안에서 사람 그림자가 움직였다. 느린 걸음, 혼자인 듯한 움직임.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숨어 다닐 수 없다는 결심. 나는 문 앞에 서서 아주 약하게 손을 올렸다 내렸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안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정적이 길어졌다. 문이 조금 열렸다. 낯선 얼굴이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 대신 아이를 앞으로 내세웠다. 젖은 옷, 떨리는 몸, 겁에 질린 눈. 설면보다 빠른 모습이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변했다. 경계에서 망설임으로, 망설임에서 결심으로 문이 더 열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문턱이 또 하나의 경계라는 것을. 강을 건넜을 때처럼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 나는 아이의 등을 밀었다.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바깥에 어둠이 끊겼다. 하지만 안쪽의 어둠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우리는 살아남았을 뿐이다. 자유는 아직 멀리 있었다. 그래도 오늘 밤 처음으로 쫓기는 숨이 아니라 숨 쉬는 숨을 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긴 밤 끝에 처음으로 찾아온 작은 빛처럼 느껴졌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바깥에서 따라 들어온 어둠이 방 안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낯선 집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몸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손끝이 아직도 물속에 잠겨있는 듯처랬다.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숨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비로소 내가 살아 있다는 감각이 돌아왔다. 집 안에는 낮은 불빛과 마른 나무 냄새가 있었다. 바닥은 흙이었지만 우리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우리도 말이 없었다. 대신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방 안에 작은 리듬을 만들었다.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우리 몸에서 지난 며칠이 천천히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눌러 닦았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이의 숨이 따뜻해지자 내 가슴도 조금 풀렸다. 그제야 다리가 무너졌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바닥의 차가움이 등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현실을 붙잡아 주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잠깐의 잠이 찾아왔을 때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소리가 들렸다. 물이 흐르는 소리, 젖은 낙엽을 밟는 소리, 어둠 속에서 번지던 불빛의 흔들림.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방 안 먼지를 떠올렸다. 아이는 내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얼굴이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살아남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뒤를 보고 있었다. 평양의 골목, 전봇대 옆에 서 있던 남자. 복도에서 흘러나오던 낮은 목소리. 그날 들었던 짧은 문자열이 다시 떠올랐다. 의미도 모르는 소리였지만 우리의 삶을 밀어낸 힘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이제 놓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기억은 뜻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도망쳐도 귀 안에 남는다. 며칠이 흘렀다. 우리는 낮에는 숨고 밤에는 이동했다. 낯선 사람들의 도움과 침묵 속을 지나갔다. 얼굴은 바뀌었지만 눈빛은 비슷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의 눈빛, 두려움과 연민, 그리고 조심스러운 열심. 나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짊어진 것이 우리만의 무게가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어느 밤, 다시 긴 길이 끝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하늘을 오래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평양에서는 보기 어려운 하늘이었다. 그 아래에서 나는 비로소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막고 울었다. 아이가 깰까 봐가 아니라 아직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듣고 있을 것 같은 습관 때문이었다.
울음이 멎은 뒤에도 가슴은 한참 동안 떨렸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곧 끝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걸 이제 안다. 몸은 경계를 넘었지만 마음은 아직 길 위에 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물을 가르던 노의 감각, 숲속에서 번지던 불빛이 여전히 따라온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 또 다른 경계가 된다. 그래도 나는 안다. 그날 밤 문턱을 넘던 발걸음이 우리를 앞으로 밀었다는 것을, 뒤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그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감각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나를 계속 걷게 했다. 이제 우리의 길은 다른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쫓기는 길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길, 숨는 길이 아니라 다시 서는 길.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두려움만으로 살지는 않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 이 아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은 아침이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되댄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건너왔다.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의 시작 쪽으로.